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게 옳으냐,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실제로 2024년 2분기에는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2%. 맞아. 근데 이게 어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네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 어피티 오네요. 월요일은 한 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를 짚어드리는 뉴스 토스트 시간입니다. 정희님 일단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저희. 그쵸.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쵸, 빵빵해졌죠. 아니, 잘 빵빵해진 게 먹었습니다. 아니고 눈에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저속 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 눈알 색깔에 관심이 가는데 완전히 하얘졌어요. 직장인들이 이제 맑은 영혼이 좀 돌아오는 시점인데요. 이제 점점 다시 이제 삭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출근하셔가지고 우리 상사 동료들 눈 흰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 추경이죠, 추경. 네. 사실 경제 뉴스 보다가 하품 쫙 나오게 하는 뉴스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금리, 환율 너무 중요한 건데 그쵸? 추경. 추경 딱 들었을 때 추경 무슨 소리야 하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가지 마시고요. 추경,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한국은행과 여당과 야당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모두가 의견이 다른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추경이죠. 추경,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더 쓰겠다는 건데 특히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추경을요. 이게 야당 입장이고요. 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에 지금 가깝습니다. 여당은 왜 국민의힘 여당은 왜 반대하고 있을지, 그리고 정부 예산이 막 부족하다고 하는데 진짜 부족한 거 맞아? 지금 연초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좀 넉넉하게 짰으면 되는 게 아닌지, 정부가 그래서 돈을 쓰면 경제가 살아나는 건 맞는지, 이 시국에 왜 추경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거리로 지금 중요한 게 많잖아요. 많죠. 지금 근데 경제 뉴스에서 헤드라인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추경이에요.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건 불편한데 또 이제 안다고 해서 막 더 보고 싶진 않고 이런 어려워 보이는 주제거든요. 최근 헤드라인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추경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헤드라인 차지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빨리 추경 정부안을 가져오면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정당이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 포기할게, 추경해줘, 뭐 약간 이 정도의 이제 안건이라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은 계속 내세우던 민생지원금이라는 카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추경 이거 내가 포기할 테니까 해 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경이 지금 여당, 야당, 정부까지 세 곳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인 건지.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추경은 사실 단순한 경제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 뭐 삼성전자, 뭐 딥시크 다 수출이나 대외정책 이야기잖아요. 네. 내수가 아닌데 우리는 내수 경제가 조금 더 우리 일상에는 크거든요. 그러네요. 저희가 사실 바깥 얘기만 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외면하듯이. 거리가 조금 있어야 좀 듣기 재밌거든요. 그렇네요. 약간 회피하고 싶어요. 직접 얘기는. 근데 지금 내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보통 이제 경제 성장하면 내수도 크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내수가 항상 1년에는 이만큼씩은 커왔다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평균에 5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현재 5분의 1 토막이요? 네. 그래서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거칠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 매출이 뭐 5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유지가 안 되거나 다 내보내야 되죠. 네, 진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기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내수 같은 경우에는 좀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여가지고 이럴 때는 결국 정부가 좀 돈을 풀어야 결국 급한 불을 좀 끄게 되고는 했어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보면은 재정 정책이 건전 재정을 한다 그랬다가 다 실패를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돈 끌어오고. 그래서 성장은 결국에는 뭐 소비도 기여를 하고 기업도 기여를 하고 정부도 기여를 하는데 이 정부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에는 제로였어요. 제로. 제로였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전체를 보면 한 0.2%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이 나올 때는 지금 정부밖에 없는 거죠.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나 영세기업들이 파산을 하면 이게 그냥 이제 파산을 했다. 새로 다시 시작하지 뭐 화이팅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없이 안 좋아져요. 두 배씩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내야 할 연체되고. 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밑에 좀 그물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좀 그거를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야당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은행까지 입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핵심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누가 리더십 발휘해서 좀 이제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아젠다를 네.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거의 뭐 4파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당, 야당,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은행까지 4파전으로 자기 입장이 있다는 건데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추경을 상당히 절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쪽은 야당이에요. 야당들인데 이제 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야당즈. 네, 야당들인데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크니까 이제 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그냥 추경을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죠. 근데 뭐 뒤에 정치적인 맥락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야당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권한대행 입장이 저는 제일 흥미로웠어요. 네, 사실 추경 이야기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일 때부터 나왔었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 모든 걸 거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정말 강경하게. 그 와중에 네. 추경도 거부했었었네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를 할 때 아직 여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우리가 정부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건 우리이기 맞아. 때문에 이제 야당이 약간 추경 같은 거는 사실 행정부의 일이에요. 추경은 행정부의 일이라서 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우리는 보기가 약간 불편하다. 너네가 마치 여당이 된 것 같은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도 행정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대변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거부를 계속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죠. 이 입장이 여당의 이 입장이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네네. 그래서 추경을 할 거면 너네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뭐 계엄도 뭐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삭감한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너희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니냐.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추경은 나는 그렇게 반겨지지 않는다. 예산 조기 집행이나 해라.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입장은 어떠냐 하면 12월 15일 그러니까 한 거의 한 달쯤 전에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추경 같은 주요 경제 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대 입장 강경하게 유지를 하다가 한국은행이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가지고 아, 재밌네요. 네, 한 발 물러서서 너네가 잘 합의하면 나는 추경할 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한국은행이 이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정말 그 젠틀하게 욕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F4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융위원회 네. 의무위원장 네,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장 등등 해가지고 또 기재부까지 네. 이제 F4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사실 넷이 좀 사실 서로 약간 이렇게 지지하는 그 가끔 인터뷰 보면 나오거든요. 네. 슬쩍슬쩍 약간 지지 멘트도 이창용 총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아, 맞죠. 근데 사실 이제 정치적 맥락을 조금 건너뛰고 보면 경제만 생각하면 지금 추경이 필요한 시점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여당이 말하는 그 말씀 주신 걸 제가 또 들어보니까 약간 물론 불과 2달 전 일이긴 해요. 2-3달 전 일이고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근데 또 현실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과거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약간 친척집 가서 만났던 그런 그 분들 같은 네네. 뭐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업들도 또 입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입장을 냈어요. 기업들 입장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장 SK그룹 이제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김기만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런 경제단체들 회장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12월 17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보고서 낸 지 이틀 만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 예상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전달을 했어요. 요것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이제 물러난 것 같아요. 31일 날 뭐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
회체가 그러니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면 거기서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 발 좀 물러선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여당이 반대하면 협의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네, 분위기인 네.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지금 우유부단한 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셈법이 막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약간 이창용 하는 총재가 추경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물러선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기재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최상목 맞아요. 그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논리가 어쨌든 이분의 조금 기반에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는 총재가 경제 수장이고 그래서 경제 논리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완전히 무시하기가 좀 본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 총재가 약간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당이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누구를요? 그 하는 총재를 아. 정치할 생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근데 제가 또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되게 자주 듣고 네. 사실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전 되게 이제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정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똑바로 하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까지 발언을 세게 그러니까 자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맞아요, 역사상. 맞아요. 네. 이분이 좀 이 인물이 좀 독특한 편이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추경이 결국 필요하다 네.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필요하죠. 지금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내수 부진도 좀 잡아야 되고. 네네. 우리 지난해부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갈까 막 진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2024년 2분기에는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2%. 맞아요. 네, 우리가 막 이게 이 수치가 우리가 막 역사와 전통의 선진국이면 그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내수 부진을 얼른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의견을 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 굳이 남의 나라에 좀 말을 얹었겠죠. 잘 들어야죠. 네. 추경 집행을 해야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 빨리 20조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 그 소규모 영세 기업들하고 저소득 고부채 가구를 도우면은 그래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성장률을 조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사실 이제 그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추경 얘기 많이 했는데 다시 백 해서 근데 추경이 뭐야? 사실 들으시면서도 그치. 근데 추경이 뭐지? 저도 계속 그랬거든요. 네. 어떤 뜻이죠, 추경?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의 준말이죠.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본 예산이 있는데 네. 이게 워낙 나라 살림 전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하거나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 경정이 고치다 바르게. 바르게 고치다. 맞아요. 근데 계속 바르게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전개 틀려가지고.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짰다면 경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예산을 왜 잘 짤 수 없는 건지. 예, 본 예산은 돈 쓰기 1, 2년 전에 벌써 마련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현실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딥시크 나오고 트럼프가 이제 뭐 캐나다랑 멕시코랑 싸울 줄 알았겠어요. 모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변화나 환율, 금리, 수출이 뭐 되게 듣기 싫은 그 수출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정책 우선순위도 좀 변하기 마련이고. 근데 항상 이때 항상 투닥거립니다. 원래 투닥거려요. 그냥 우리나라는 어쨌든 삼권 분립이 중요한 국가인데 예산을 짜는 거는 행정부의 권한이 있어요. 국회가 예산을 짤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깎아가지고 이거 건전하게 만들 권한은 국회에 있죠. 그래서 뭐를 깎을지 말지 투닥거리는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 뭐 건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서로 사실 뒤에서 조율을 원래 다 해요. 이거 깎고 요거는 좀 살려주라. 아무 말 없이 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데 그 이번 한 2, 3년이 좀 안 그랬어요. 이번 2, 3년이 조금 예외적인 우리 역사상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문제는 조금 있기는 하죠. 이 추경에 의존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적받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살리는 건데 사실상 추경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게 결국 돈 필요한 일이 생겼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살리는 건데 도대체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울 거냐.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제외하고 추경을 안 한 해가 한 5년 정도밖에 없을걸요. 우리나라 역사상. 2007년, 2010년, 2011년, 뭐 2012년, 2014년 해가지고 5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 효과가 계속 약해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한 효과라도 좀 절실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돈 없는데 자꾸 이렇게 약간 항생제 먹듯이 이게 먹는 게 맞냐. 맞아요. 산업구조 자체가 문제 아니냐.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를 봉쇄를 해도 딥시크를 만드는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마냐 가지고 전국에 뭐 언론이 쫓아다니고 있고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확실히 있긴 하죠. 그쵸. 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예요. 네. 현실은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는 갔는데 네. 이상은 우리나라 자체 체력 있잖아 막 이러면서 예산을 막 거의 무슨 트레이너 수준의 식단을 짰는데 네. 나는 사실 이제 막 셀수 시작하는 사람. 아, 그렇죠. 뭐 네. 이런 게 첫 번째 저희 시나리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두 번째는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본 예산은 원래 짜게 짜는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추경할 때 퍼포먼스. 좀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추경이라는 게 당연하고 좋은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각자 입장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관계는 지금 알았어요. 네네. 특히 여당이 좀 약간 이제 입술 쭉 나와 있는 그런 느낌도 네네. 뭔지는 알겠는데 자 그래도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추경 이슈가 왜 그렇게 뭐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 굉장히 폭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멈춰서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제 계속 계엄령을 내리신 분이 주장을 하신 게 야당이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고 너무 깎아가지고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추경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산 통과도 그래서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그거는 면하고 대한민국이 정상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 뉴스토스트에서도 한번 이제 예산안 통과 돼가지고 정상 영업합니다. 해가지고 한번 다뤘었잖아요. 이게 본 예산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때 그게 왜 우리가 다뤘었냐면 본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준예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준예산이 실제 발생한 거는 진짜 오래전이에요. 전쟁 직후. 1952년하고 1960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예산 체제가 되면 법적으로는 진짜 필수 지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공무원 급여나 국방비 지출은 가능한데 새로운 사업이나 경기 부양 관련해 가지고 재정 지출이 절대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예산 체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직 티키타카도 못한 그 예산 깎는다, 뭐 붙인다 이것도 못한 협의 없는 예산안이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말해요. 네, 그쵸. 그래서 하나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조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붙여놓을게. 여기에서 깎아야 돼. 이런 협의가 하나도 안 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국회는 그러면은 이전에는 뭘 그렇게 깎았던 거예요? 뭐 깎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국회가 이제 감액분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감액분 대부분 차지하는 2조 4천억 원이 정부 예비비였는데 이 예비비는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근데 이제 이 어떤 정부든 예비비는 1조 5천억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 정부가 이제 4조 8천억 원을 편성을 해와가지고 좀 놀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절반을 깎았는데 절반을 깎아도 역대 정부의 한 2배에 가깝습니다. 검찰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엄청 많이 깎였고 국고채 이자 상환하는 거 이거 많이 깎였고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특활비 좀 많이 깎였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다룰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듣고 나니까 지금 좀 이게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느낌이 좀 오기는 해요.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 보니까요. 네네. 어쨌든 저희 11월, 12월에 이슈가 됐던 게 11월까지가 조금 더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계속해서 이제 깎으려고 했던 예산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네네. 그때는 뭐 이렇게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배정돼 있어 했는데 네. 12월 지나고 보니까 막 소름이 다 돋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서는 대통령실 예산론이만 하다가 실제 국가에는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얘기는 거의 연말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추경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논의가 집중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 예비비하고 검찰 특활비 뭐 이런 거 깡내만에 했던 거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논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통과한 그 예산 자체도 그러니까 행정부가 가져왔던 예산 자체 상당히 긴축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은 또 너무 안 좋으니까 급한 충격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그냥 한번 이제 조금 올려놓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75%를 바로 해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이 주장을 하는 거는 조기 집행이나 빨리 하자, 추경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조기 집행으로 충분할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삼모사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른 게 어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경제가.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어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좀 그 체력이 좀 유지가 되면은 그 다음 조금 기본값이 다른 기본값을 가지고 뭔가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결될 때까지 계속 뉴스에 뜰 거고요. 앞으로도 한 조금 해마다 나오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경 얘기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도 이게 매해 반복되는 이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해 나한테 더 중요해준다는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기를 회복시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게 뭐 추경도 논의하고 집행하고 또 막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밀릴 수가 있어서 상반기에 75% 전체 올해 한 해 예산에 많은 비중을 상반기에 몰아 넣어서 일단 살리자라고 하는 것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모든 건 타이밍이죠. 모든 건 또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경, 올해 추경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대선에 달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조계 대선에. 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거는 경제 논리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추경이 진짜로 될까? 어디에 될까? 이거는 사실 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제 뒤에 한번 네. 배팅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왜냐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될 거잖아요. 네.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결국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했던 게 역사적으로의 어떤 기세였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역대 정부 추경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요. 네. 우리 제일 추경이 많았던 때가 역시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까지 돈을 썼는데 외환위기 극복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추경 액수가 좀 적었던, 횟수나 액수가 좀 적었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짐작이에요. 어쨌든 좀 전자정부를 요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이전과는 좀 달라서 정확했던 게 아닌가, 정확성이 좀 보정됐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때 흑자 재정을 좀 다음 정부에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래도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이때 그 선방할 수 있었던 게 체력이 튼튼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게 많았어요. 전 정부에서 받은 그런 흑자 재정.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국가재해가 터지면 추경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대응을 하던 박근혜 정부나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추경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때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많이 써서라도 이제 사망자를 줄이고 사회 구조를 좀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이제 전 세계는 좀 다른 의견이었죠. 어느 정도의 희생이 더 큰 희생을 막는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맞아. 우리 정부는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는 편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추경 액수가 좀 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건전재정 기조가 정치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추경을 엄청 했던 직후여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확실히 추경이 좀 없었어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예산 가지고 싸우는 게 되게 많이 나왔고, 추경 필요하다. 야당은 계속 이제 경기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추경해야 되지 않냐. 추경에 중독되는 것도 마약이다. 이거 결국 누군가가 다 갚아야 된다. 우리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거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여당이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거가 돼가지고 추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랬던 흐름이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맥락을 주셨는데 채팅으로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질문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라는 건 그 이후에 돈을 따로 푸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추경 같은 어떤 예산을 또 고쳐서 쓰는 걸 하고 나서 네. 양적 완화라는 건 또 따로 하는 건지.
이게 그 추경은 행정부랑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는 이제 중앙은행,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엇박자가 날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좀 쪼이는데, 정부는 집값이랑 상관없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좀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집값을 좀 풀었거든요. 특공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집값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엇박자가 나면은 사실 상쇄가 되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의 말씀을 하신 게, 추경을 하고 양적 완화도 하면은 동시에 당연히 경기가 쭉 부양이 되는데, 추경은 안 했는데 양적 완화를 해, 중앙은행은. 그러면 이제 또 부딪히고, 추경은 뭐 했는데 양적 완화는 이제 그만두고 있어. 그럼 또 부딪히고 하는 거라서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양적 완화하고 그 뭔가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하고 무슨 소리야. 시장에 왜 돈을 풀어. 무슨 시냇물에 돈 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적 완화는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 때 막 국채 매입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고, 금리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금리도 막 조절하고 대체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게 만드는 것이고, 이건 이제 정말 통화 정책의 측면이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근데 나라 돈이 없다고 적자폭이 심하다고 난리인데, 추경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거 맞는지 걱정도 된다라고 하셔요. 네, 이 논리로 어쨌든 지금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추경을 안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판단의 좀 영역이 여기서부터 이제 둘 다 옳잖아요. 그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게 옳으냐? 그러면 뭐 당연히 옳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다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게 또 그럼 냅둬야 되냐?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두 개가 다 지금 옳은 방향인데, 이럴 때 저는 정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옳은데 뭐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혹은 뭐가 지금 좀 더 설득력이 있냐.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나 한국은행이나 뭐 그런 경제 기업인이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경제 논리가 있으니까 지금 추경이 좀 맞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래를 조금 더 지금 잘 버틸 수 있어, 추경 안 해도 우리 미래 세대의 빚을 물려주지 말자,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여당 스탠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네. 경제와 정치는 하나다. 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보여주는 추경 얘기로 네. 오늘 정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추경 이슈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경 저도 처음에 듣고 나서 추경 알지 알지 이러면서 지나갔었는데, 추가 경정 예산이란 뜻이고, 우리가 세금 낼 때 세금 잘못 신고하면은 다시 고쳐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잘못해서 누락했는데 이거 경정 청구라고 해요. 다시 고쳐서 청구한다. 그것처럼 경정이라는 게 여기 경제 금융 쪽에 나오면은 뭔가 고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질문 여러분들 남겨주신 덕에 오늘도 마무리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계부도 사실은 오늘 추가 경정 예산 말씀드렸는데, 가계부도 예산을 한번 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이 중요하잖아요. 예산만 짜는 가계부는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재테크 팁 중에 하나예요. 재테크 전문가분한테 예산을 짜는 건 마치 말하자면 뭐 밑그림 그리고 짜잔 이런 거랑 똑같고, 그림 다 그리고 보고 이런 게 이제 결산하는 거랑 비슷하다. 결산이 너무 중요하고, 결산을 통해서 예산보다 더 썼으면은 그러면 다음 달은 좀 덜 써야지 한다든지, 이건 줄일 수 없는 지출인데 내가 실제로 좀 많이 쓰나 보다 하면 예산 자체를 좀 늘려서 다른 곳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네 가계부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라 가계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결산하면 조정할 수가 없고요. 정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할 때쯤에 어머나 여기 왜 이렇게 됐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중간중간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장력에 지금 한계가 오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침체가 좀 심화되면서 지금 추경 필요하다는 얘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분위기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추경 자체가 이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진짜 주도권이 관건이에요. 왜냐면 정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차기 대선에 누가 좀 유력해질지 구도가 1차적으로 좀 이제
판 갈라지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민생하고도 엮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 여당 입장이 선명하지가 않은데 미리 예고하자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내일 4일 경제부처와 이제 또 얘기를 나누고 7일에는 비경제부처와 민생대책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체를 각각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당의 추경에 대한 의견이 좀 종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월요일 뉴스토스트 함께 하신 거 정말 후회 없으시죠? 왜냐, 이번 주에 여당 의견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경 대응책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너무 추운데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월수목 아침 7시 40분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머니록으로 만나요. 여러분 몸 건강히 조심하시고 화이팅!